판소리의 식임새. 그 가락이 제대로 잘 삭고 익어서 예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된 상태를 이룬다. 소리꾼도 이 식임새가 붙어야 비로소 수리성을 내는 명창이 되는 것이다. 마치 음식을 발효시킬 때와 비슷하다. 바람과 물과 불, 그리고 시간의 조절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음식은 삭지 않고 썩어버린다. 미세한 차이가 사금과 썩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설익은 소리와 곰삭은 소리, 썩은 음식과 삭힌 음식을 구별할 줄 아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지난 7월 21일자에 아시아인의 장수 비결을 특집으로 다뤘다.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된 아시아인의 장수 비결. 이번 특집에서는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과 함께 한국의 장수촌 순창을 취재하면서 올해 101살인 박복동 씨를 장수 할머니로 소개했다. 예로부터 장수 노인이 많기로 소문난 전라북도 순창군. 2002년 12월 서울대 산하 체력과학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장수 보고서에 의하면 순창군은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만 명당 28.9명으로 전국 최고치다. 구림면 방화리에 사시는 박복동 할머니. 타임지에 소개된 것처럼 올해로 만 101세인데도 사물을 정확히 구분할 정도로 정정하시다. 소문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셈이다. 장수 노인들은 조금 독특한 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간질환, 특히 간염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주 큰 특징이고, 당뇨도 굉장히 인시던스가 예를 들면 한 100명 중에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뭐다 하는 것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있다. 우리네 사람들이 늘 즐겨 먹는 밥과 김치, 된장국, 나물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전통 식단을 즐긴다는 것이다. 떡 벌어진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표정들은 희희낙낙, 금세 소리 한 자락 풀어놓는다. 이 또한 장수의 비결이다. 노래를 잘 부르고 그래야 오래오래 살고, 김치에다가 여름부터 벚꽃이다 되냐 이렇게 먹고 그래요. 밥도 한 그릇 다 먹고 막걸리 석잔 먹고. 된장국을 요만한 항아리로 하나씩 넣고 1년이면 다 먹어. 고추장하고 고추장도 요만한 항아리를 하나 담고, 된장은 이만한 놈으로 하나 담고, 이마도 가방 한두 가지 찍었어. 우리네 전통 밥상을 보자. 밥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밥상은 조화가 생명이다. 나오는 반찬의 가지수에 따라 각각 3첩, 5첩, 7첩, 9첩, 12첩 반상으로 나뉘어진다. 첩수에 들어가는 음식으로는 생채, 콩나물, 숙주나물, 시금치 등의 나물류, 김, 생선구이 등의 구이류, 그리고 무말랭이, 쪽장과 숙등을 이루는 장아찌류 등이 있고, 첩수가 올라갈수록 전류와 조림류, 고기류 등이 포함되는데 12첩 반상은 임금님의 수라상을 일컫는다. 그런데 첩수에 들어가지 않는 기본 음식이 있다. 밥과 국, 김치와 깍두기, 간장, 고추장 등 장류다.
우리 선조들은 밥, 국과 더불어 김치와 장은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2년 11월부터 중국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사스라 불리는 이 질환은 공포 열풍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김치 열풍도 일으켰다. 사스에 큰 피해를 입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사스가 발병한 중국에 가장 가까운 국가이면서도 발병 환자가 거의 없던 한국을 주목하게 됐고, 그 한국인의 불가사의를 풀 열쇠가 음식에 있음을 알아챘다. 그중 국내의 한 연구팀에서 식중독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유산균을 김치에서 분리해냈다. 이 균이 만들어내는 항균 활성 물질은 목표 세균만을 살균하면서도 인체에는 해가 없어 기능성 식품으로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김치는 이미 코덱스, 그러니까 국제식품기구에 등록이 돼 있을 만큼 그 효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좀 더 김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뭐 한동안 사스 때문에 뭐 면역 증강 쪽 관련된 얘기도 많았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김치를 먹었을 때 면역 증강이라는 부분들도 김치 유산균이 갖고 있는 유산균 특성 중에 면역 증강 기능들이 있고 또 노화 방지 기능들도 있고 정장 기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 유산균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유산균과 김치가 다르게 취급됐던 것들이 이제 한목에 모아져서 김치의 효과와 유산균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어떤 그런 식품 이상의 기능성 식품으로서 일반 식품이 아니고 기능성 식품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식의 세계화 1번 김치. 김치는 무, 배추 등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가 고추,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잘 버무린 후 저온에서 유산균에 의해 발효시켜 먹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다. 지방에서는 대개 지라 했고 제사 때는 침채라 하며 궁중에서는 젖국지, 짠지, 신건지 등으로 불렸다. 우리 선조들이 길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제일 먼저 준비했던 건 김치였다. 김치는 재료별로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파김치, 갓김치, 오이, 소박이 등으로 나누고 형태별로는 백김치, 물김치 등으로 나뉜다. 김치의 유산균에 의한 발효는 채소의 유기 성분과 결합해 풍미를 생성하며 김치의 부패도 방지한다. 특히 숙성된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다. 김치는 하나의 닫힌 생태계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매우 과학적으로 아주 규칙 있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치의 미생물의 입장에서 좀 설명해 드린다면 초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게 돼 있는데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혐기성 세균들만 남게 됩니다. 즉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균들은 없어지게 되고 이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유산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므로 유산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또 산에 약한 균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김치가 잘 익었다고 할 때 되면은 유산균들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김치에는 유산균들도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차례대로 유산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치가 익는다는 것은 수많은 균들의 결과물이다. 이 작은 우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끓이지 않는 생김치의 특성상 잡균과 젖산균이 혼합되어 있는 시기가 지나면 약산성의 젖산구균이 우점종으로 번식하고, 좀 더 진행되면 더 많은 젖산을 내는 젖산간균이 김치를 점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건 효모다. 군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시기다. 김치 왕국을 가장 오랫동안 지배하는 젖산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젖산균의 항균 작용에 대해 실험해봤다. 희석시킨 김치 국물에 잡균을 접종해 비교해봤다.
초기에는 잡균과 유산균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잡균은 서서히 사라지고 젖산균만 남아있다. 김치 젖산균은 항암 효과도 탁월하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다. 김치 유산균을 투여한 쥐는 암의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렸고 생존율도 40% 정도 더 높게 나타나 거의 반 정도가 살아있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세월과 함께 우리의 전통 음식이 된 김치는 미생물의 조화로 이루어진 발효식품이다. 발효식이 한국 음식을 대표한다면 그것이 주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장독대다. 한국의 주택에는 앞마당과 그와 대립하는 공간인 뒷마당이 있다. 그리고 뒷마당을 상징하는 것이 장독대다. 장독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주거 배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장독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밥상의 또 하나의 발효식, 장이다. 장류에 속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은 전부가 문화적으로 보면 문화와 문명과 자연을 잘 융합시킨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어울림의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처럼 풀 그냥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불로 익혀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화와 문명과 자연을 잘 조화시킨다. 그것이 한국의 음식이고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는 대부분이 그것이 뭐가 됐든 그 기본 철학은 조화의 음식, 균형의 음식, 융합의 음식이다. 이런 점에서 그 미생물, 그냥 방치된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균류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먹는 하나의 식품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문명과 자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을 가진 잘 균형을 갖춘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이상적인 식품이 된다. 발효란 미생물이 자신의 효소로 유기물을 분해 또는 변화시켜 특유한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장류의 맛을 내는 데 작용하는 미생물은 세 가지. 곰팡이와 세균 그리고 효모다. 온갖 미생물들의 보고인 셈이다. 우리나라 장류는 곰팡이와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죠. 술 발효는 전분을 분해해 가지고 알코올을 생산하는 게 술 발효고, 김치는 채소 속에 들어있는 당을 분해해 가지고 젖산이나 초산을 만드는 과정이 김치 발효고, 거기에 반해서 콩 발효라고 하는 것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펩타이드나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펩타이드나 아미노산들이 고기 맛과 비슷한 구수한 맛을 내는 성분이다. 이처럼 콩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많아서 특히 우리 민족에겐 식물성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었다. 하지만 날콩과 발효된 콩은 성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콩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수원농촌진흥청 정밀분석실에서 콩과 메주, 즉 발효콩의 성분 비교 실험을 했다. 먼저 단백질의 함유량을 비교해보자. 콩은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의 작용으로 단백질의 함량이 증가해 발효콩의 단백질 함유량은 날콩에 비해 약 8% 정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콩 성분의 18%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의 경우 발효 후에도 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아미노산을 비교해보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콩과 발효콩의 아미노산 성분 비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콩의 아미노산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놀랍게도 5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냥 원료 콩 상태하고 메주 상태를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원료 콩 상태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약 일반적으로 콩의 한 37%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메주를 그 원료 콩을 가지고 이제 메주를 담그면은 단백질 함량이 45%, 많게는 50%가 넘어갈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미노산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아미노산 우리가 결국은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흡수가 돼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미노산 분석을 해보면은 아미노산 함량이 많게는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50%까지, 그러니까 130% 내지 150%까지 함량이 확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그 실험으로 해봐도 그런 결과들을 아주 얻습니다. 중국 남서부 고원지대에 있는 귀주성.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한족 외에도 мя오족, 부이족, 수이족 등 여러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3,7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곳은 무병장수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생긴 모양과 문화는 달라도 시장의 풍경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하루 3끼의 식사거리가 즐비하다. 온갖 야채와 과일이 모여있는 시장 한쪽에선 젊은 주부들이 가격을 흥정하느라 여념이 없다.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콩도 보인다. 콩이 있으면 콩을 원료로 한 식품도 빠질 수 없다. 중국인들도 즐겨 먹는 두부를 비롯해 콩으로 만든 각종 식품이 진열돼 있다. 그런데 유난히도 눈길을 끄는 식품 하나, 바로 우리의 청국장과도 같은 콩 발효 식품이다. 그 식품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자. 먼저 물에 2시간 정도 불린 콩을 다시 4시간 동안 삶는다. 삶은 콩을 채반에 옮겨 물을 빼고 전으로 덮은 채 30에서 35도 사이의 온도로 발효시킨다. 그렇게 이틀 후면 청국장이 완성된다. 발효콩은 귀주성에 사는 사람들에겐 애호식품이며 장수식품이다. 我们有很多的发酵的那个豆类的食品。那么首先呢，我们有那个叫做大豆酱，那豆酱、酱油呢这方面已经可能韩国的人民也非常熟悉豆酱和酱油。那么豆酱呢有分面酱和米酱，也就是不仅大豆单纯的发酵，豆酱还跟米啊、跟面粉啊合在一起发酵的，这是一类。那么还有一类更直接的呢，就是叫豆腐乳。这豆腐乳是发酵的豆腐。那么这发酵的豆腐差不多要发酵3个月到半年的时间。那么现在中国人呢，早餐也吃，有的时候还作为调味品来用的。 중국의 고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 편을 보면 선장향이란 말이 나온다. 고구려인은 발효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좋다는 이 기록에서 이미 고구려 시대의 발효 문화가 꽃피웠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증거는 고구려 시대 고분인 안악 3호분에도 있다. 일명 동소묘라고도 불리는 이 고분의 벽화 속에는 큰 항아리가 다수 나온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항아리들이 발효식품을 저장하는 데 쓰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후대의 역사 기록에서는 더욱 구체적이다. 조선조 사학자 한치윤이 서술한 역사서 해동 역사에는 고려취란 말이 나온다. 고려취란 고려인 냄새, 즉 중국인들이 고려인들에게서 나는 된장 냄새를 일컫는 말이었다. 같은 책 발해편에서는 신당서를 인용해 발해석소 귀자, 책성 지시란 말도 나온다. 발해의 특산물로는 책성에 시가 있다란 뜻인데 책성은 발해의 수도이고 시란 바로 메주를 뜻한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메주를 뜻하는 시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다.
중세와 근대에 걸친 여러 악연 때문에 항상 가깝고도 먼 나라로 느껴지는 일본은 크고 작은 섬들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나라다. 일본 사람들은 그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생선류와 해조류를 즐겨 먹고 특히 날 것을 좋아한다. 일본 음식의 중요한 특징은 재료 자체의 특성과 맛을 살리는 데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음식의 시각적인 효과와 향을 중시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대중요리인 초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식초와 설탕으로 맛을 낸 한입 크기의 주먹밥 위에 참치, 다랑어, 조개, 오징어, 연어알 같은 어패류를 얹어 완성시키는데 원재료의 색감과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정교하게 장식한다. 현대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는 규동이라 불리는 소고기 덮밥과 튀김 덮밥, 카레 등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식단에 반드시 들어가는 음식이 있다. 바로 미소시루라 불리는 된장국이다. お味噌汁が一つあるとみんながこうホッとするっていうかおかず以外にこうスープがあったらご飯食べてお喉詰まりそうになってもこうスッと飲めるでしょだからお味噌汁言うたら昔からみんな日本人は朝お味噌汁とお漬物と 일본 사람들은 언제부터 된장을 먹게 됐을까? 역사에는 8, 9세기경에 된장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다. 1717년 발간한 동화라는 책에서 말장이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 방언 그대로 미소라 불렸고 고려장이라고 적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음식 이름 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 외명 유집에도 고려장을 말장으로 표기하고 미소로 읽었다고 적혀 있다. 정창원 고문서에도 미소 얘기가 나온다. 절에 바친 물건 목록 중에 말장 3두, 즉 미소 3마리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기 739년의 일이다. 奈良時代の正倉院文書からも明らかです。味噌あるいは味噌と呼ばした文字が一つ出てきます。それからもう平安時代になると確実に味噌と呼んでまして、これの解説には駒火塩となってますから、日本の味噌の作り方並び名称は朝鮮半島から伝わったということははっきり言えます。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들어온 된장을 오랫동안 먹어왔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단에는 반드시 된장국이 들어가 있다.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몽 미소 공장. 4대에 걸쳐 일본 된장만을 생산하고 있는 오카자키 소이치로 사장이 발효되고 있는 된장의 맛을 보고 있다. 우리 된장이 콩만을 이용하는 데 반해 미소는 보리나 쌀, 밀가루 등을 첨가함으로써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특징이 있다. 이곳 고몽 미소는 쌀과 콩을 반반씩 섞어 만들고 있다. 염도는 10에서 15%로 비교적 싱거운 편이다. 된장이 이렇게 미소로 개량된 배경에는 해양성 기후인 일본의 풍토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추측된다. 日本も 南から北まで非常に縦に長いね、国なもんですから、気温の寒いところ、温暖なところ、暑いところ、やはり生理的にですね、お味噌はお塩を使いますから、でそういうことでもってね、気候の点で非常に土地柄によって、好みが違うんです。温度が違いますとですね、やはり 甘いお味噌がいいところと、それからしょっぱいお味噌がいいところ、それから色の点でもね、赤い味噌がいい地方と白い味噌がいいところ、それから米味噌が口に合うところ、それから麦味噌が口に合うところ、非常にそのローカル色がね、地方色が強いんです。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가까운 곳에 있어 다른 지역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비교적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민족이기에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일본화시키고 발전시켜왔다. 게다가 난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 분포는 발효식품으로부터 냉동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리법을 발달하게 했다. 일본의 식생활에는 우리나라를 거쳐 전래된 불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 영향으로 오랜 기간 육식을 금기시했고 따라서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저장성이 강한 콩 발효식품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콩을 발효시켜 먹는 두장 문화권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장 문화권을 재료에 따라 육장, 어장, 두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육장 문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어장 문화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 있다. 맛있는 장을 담그려면 메주를 잘 띄우는 것이 중요하다. 장맛은 메주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콩을 씻을 때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잘 여문 콩 중에서 벌레 먹거나 썩은 것을 골라내고 잘 씻고 돌도 일어 충분히 불린다. 메주콩을 삶을 때에는 단시간에 충분한 열을 가한 후 온도를 낮추고 오랫동안 뜸을 들여 무르게 푹 삶는다. 그래야만 콩 단백질이 변성하여 효소의 분해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맑은 물에 몸을 정갈히 씻고 뜨거운 불 속에서 고된 담금질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콩은 메주로 환골탈태할 자격을 지니게 된다. 콩밭에 비가 내린다. 시인 서정주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라고 했지만 콩을 키우는 건 파라리 비와 햇볕이다. 한날의 콩은 한눈의 기운과 황토의 영양분을 삭히어 한 송이 꽃을 피운다. 세월의 흐름을 이겨 열매가 된다.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종족 보존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시간이 흐르고 그 욕망은 열매로 맺힌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자연의 욕망은 인간을 풍족하게 만든다. 콩의 재배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콩은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자생하는 야생 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콩의 원산지는 만주와 한반도인 셈이다. That part of China, the Chinese in that area, in Manchuria, actually is not exactly Han Chinese, Han nationality. They are kind of minority group. Right. And they brought in the seeds to the emperor to tell them how to grow it in mainland, in the major territory. 고조선 시대 동북아시아는 만주와 한반도 일부를 지배했던 예맥족과 산동반도에서 시베리아까지 영향을 미쳤던 동이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바로 우리 민족의 분포 지역이었던 것이다. 콩에 대한 중국 최초의 기록은 시경에서 찾을 수 있다. 춘추 시대에 이미 콩이 재배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기록이다. 숲, 콩을 일컫는 말이다. First record document in China was like 2,400 years ago about soybean, and that was the name was in Chinese was called su. The people believe that soy, that's the origination of the soy in English. English mimic the pronunciation of su. I quite believe that probably when the minority group in Manchuria brought in the soybean seed to the emperor, but they didn't realize the import, how it would become of. Actually, in less than 200 or 300 years' time, it became a major crop in China. 한반도의 콩재배 기원서를 뒷받침하는 청동기 시대 유물이 충북대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충북 청원군 궁평리 옛 가마터에서 발견된 두 톨의 콩, 그리고 충남 보령 평나리 집터에서 발굴된 콩 세 톨,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콩 유물이다. 반쯤 탄화된 채 발견된 2,500년 전의 이 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발굴한 이 청원 군평리나 보령 평나리 유적은 각기 가마터 유적과 그 다음에 집터 유적에서 발굴된 그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적이 다른 성격의 유적에서 출토된 그 콩이 있었고, 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발굴한 양평 양근이는 그냥 들판 유적이었던 데서 토기에 콩자국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들로 본다면 청동기 시대에 콩이라는 작물이 아주 널리 재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콩은 그 당시 사람의 주식의 하나로 쓰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콩 재배를 아주 널리 유행한 그런 그 농경 기술이 하나로, 또 농작물의 하나로 그걸 했다고 그런다면,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신석기 시대에도 이러한 그 콩 재배가 있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러한 각도에서 앞으로 신석기 유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땅의 어느 곳을 가봐도 야생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고학적 유물과 더불어 원산지를 추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야생종의 분포와 다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자라는 콩은 야생종, 중간종, 재배종을 포함해서 900여 종에 이른다. 숫자도 적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립일수록 꽃은 더 적지. 숫자가요?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그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또 이 야생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기본이 됩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전역 어디든지 가더라도 들판이나 또는 길가 또는 산가 어디든지 가더라도 야생콩이 자라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죠. 또 상당히 다양한 야생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요. 또 그 콩에 대한 식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 쪽에서 모든 그런 콩에 대한 식문화가 개발이 돼가지고 또는 중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이렇게 전파됐다고 보는 견해가 맞다고 보는 거죠. 현재 콩을 발효시키거나 가공해서 먹는 나라는 많지만 주식인 밥에 섞어서까지 즐기는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밖에 없다. 날콩이나 마른 콩을 불려 쌀과 함께 밥을 지어 먹는다. 막 지은 콩밥을 싱싱한 야채에 한 쌈 싸먹을 때 간을 맞추는 것도 콩으로 만든 된장이다. 이처럼 콩은 우리 식생활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콩 음식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콩나물이다. 콩을 뿌려놓고 물만 줘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콩나물은 어려웠던 시절 우리네 식탁의 단골 반찬이었고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다. 최고의 종합 영양식이라고 극찬을 받는 비빔밥.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우리 음식 가운데 하나인 비빔밥에는 20여 가지의 다양한 야채가 철따라 올려지는데 그중에서도 가운데 자리는 콩나물이다. 콩나물이 얼마나 중히 여기는 나물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습관이다. 콩나물에 많이 함유돼 있는 아스파라긴산이 숙취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선조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장국으로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콩나물 국밥이었다. 지금도 콩나물 국밥은 해장국의 대명사처럼 돼 있다. 또 하나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두부. 두부는 콩과 천일염이 어우러낸 영양식품으로 소화 흡수력이 탁월한 콩 가공식품이다. 이처럼 콩은 우리에겐 단순히 영양의 공급원일 뿐 아니라 민족적인 작물로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여러 학자들의 여러 문헌에서 보면은 문헌마다 그 들어가는 오곡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데 보리와 콩은 어느 분의 주장에서도 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 대대부터 그 조상 시작부터 우리는 콩과 함께 살아온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만은 콩이 갖는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생활이 어려웠다든가 하여튼 이 영양이 어려웠을 때 우리를 지켜준 가장 민족적인 작물이고 또 영양이 풍부한 그런 작물로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막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콩의 종류는 용도와 크기, 빛깔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표피 색깔로 구분해 황태, 흑태, 백태, 녹태, 적태로 부르기도 하고 쓰임새로 구분하면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된장이나 간장, 두부를 만드는 데도 쓰이는 장류콩, 알갱이가 크고 영양가도 높아 밥에 넣어 먹기에 알맞은 밥밑콩, 크기가 잘고 수량이 많아 콩나물 기르기에 알맞은 나물콩, 풋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때때로 콩의 크기에 따라 왕콩, 굵은 콩, 우렁콩, 중콩, 점콩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콩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대량 함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콩의 주요 성분은 41%를 차지하는 단백질이고 기타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도 높은 종합 건강식품이다. 미국 농업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 농무성 산하 벨스빌 농업연구센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 수십 권의 책들이 소중하게 보관돼 있다. 이 책들은 미국이 건국 이래 도입했던 세계 각국의 재래 종자들의 목록이다. 콩은 과연 언제 누구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온 것일까? 1910년 4월 로버트 무스라는 사람이 춘천에서 가져온 종자 목록 중에 콩이 포함돼 있다. 1910년 수수와 콩을 시작으로 지난 100년간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종자는 무려 315종, 6,060종.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콩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콩의 종자는 3,824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수집한 식물 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은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식물 자원 빈국이었던 미국이 불과 1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자원 부국으로 성장했던 비결은 일찍이 식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각국의 재래 종자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We have plant genetic resources conservation activities being maintained or being carried out at several different locations all across the country, and the total annual budget for this activity is approximately $20 million a year, $20 million US dollars a year. Now that is just to maintain, to evaluate, and to distribute the germplasm. That does not include the large sum of money that's being used to conduct research to develop improved plants to use the germplasm. The $20 million is money that is appropriated annually for maintenance of our germplasm system.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국립콩연구센터. 이곳에 있는 종자은행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콩의 종자들이 소중히 보관돼 있다. 수집된 콩의 종자는 모두 18,814점.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콩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3,884점에 이른다. (1910년부터) 수집된 이 콩의 종자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쓰였을까? 원산지 한국이라는 영문 표기가 선명한 6종의 우리 재래콩. 이 종자들은 미국 콩의 조상으로 꼽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의 95%가 이 6개 종자에서 비롯됐다.
또한 이 세 가지 재래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콩 단백질의 소화율을 떨어뜨리는 트립신 이니비토가 없는 것들로 미국에서 특수한 콩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 토종콩은 품종 개량뿐 아니라 병해를 막는 데도 많이 이용돼 왔다. 1984년 수원에서 도입된 이 콩은 콩잎이 노랗게 되고 수량을 떨어뜨리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The only things we know that lack the Kunitz trypsin inhibitor come from two varieties from South Korea. There's also been some major contributions to resistance to soybean mosaic virus. One of our major genes for Phytophthora resistance comes from Korea. And also the very large and small soybeans from Korea have played a major role in developing some of the specialty use varieties that are being developed in the U.S. 미국에서 콩이 재배되기 시작한 건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 건너간 콩 종자는 미국에서 신품종 콩이 됐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콩 시장을 60%나 차지하며 세계 제1의 콩 수출국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콩 종주국의 면모를 되찾기 위한 조그마한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다. 경기도 파주의 장단콩 축제. 파주 장단콩은 예로부터 품질이 좋기로 명성이 높았다. 이 장단콩을 보존하고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어쩌면 무한 경쟁의 WTO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인지도 모른다. 큰 소리로 부르면 금방이라도 이북 사람들이 화답할 것 같은 경기도 파주의 민통선 북방 지역.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려 품종으로 결정된 장단 백목이 이곳에서 나왔다. 유난히 콩과 인연이 깊은 이곳에 1973년 대규모의 콩단지가 조성됐다. 장단콩의 명성을 되찾고자 조성된 이곳 콩단지는 우리 콩의 자주권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콩에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스스로 질소 고정작용을 통해서 질소 성분의 비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에다가 질소 비료 성분을 더 이상 주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콩이 잘 자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질소 비료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 땅 황폐화를 막고 이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콩 생산량은 1990년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2000년엔 108톤까지 추락하게 된다. 콩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1975년 85%였던 자급률은 2000년에 이르러 6.4%로 떨어지게 된다. 그나마 2000년 이후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건 파주와 같은 곳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쌀을 내세웠던 저상공화국의 정책 때문에 결국은 작곡으로서 대표적인 작곡,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인 콩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죠. 콩의 자급률과 생산량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건 콩을 먹는 한국인의 식생활이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장을 담그고 된장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콩을 절구에 담아 찢는 소리가 경쾌하다. 완전히 으깨진 콩은 손으로 뭉쳐서 메주 모양을 만든다. 모양을 잡은 메주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간격을 주고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린다. 겉을 잘 말리는 것은 유해 곰팡이의 번식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 겉면이 완전히 굳으면 볏짚으로 엮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25일에서 30일 동안 다시 잘 말린다. 볏짚으로 묶는 것은 발효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실러스 균사가 볏짚에 많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지열의 영향을 막기 위해 메주를 높이 매다는 건 상식이다. 우리의 한옥 구주에서는 처마밑이 제격이다.
오랜 시간 동안 터득한 삶의 과학이었던 것이다. 잘 뜬 메주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영양 덩어리다. 갖가지의 곰팡이와 세균, 그리고 그들이 콩을 발효시켜 만들어낸 효소들로 가득하다. 주로 메주의 표면에는 곰팡이가 존재하는데 메주 덩어리에 갈라진 틈으로 균사가 발육해 생성된다. 그리고 메주 내부에는 세균만 존재하며 바실러스는 강력한 단백질,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지닌다. 메주를 발효시키는 데 있어 1등 공신인 바실러스균. 이 발효균주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바람이 적당해야 잘 자라는데 콩 단백질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선조들은 콩과 소금, 물과 햇빛으로 빚어낸 된장의 발효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된장에는 오덕이 있다고 믿으며 성스럽게 여겼다. 오덕 중 첫 번째 덕은 단심, 붉은 마음이다. 다른 맛과 섞어도 제맛을 잃지 않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덕은 항심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상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또한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하는 성질을 비유해 불심이라 했고,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질을 선심으로,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잘 이루는 성질을 화심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된장의 신비한 효능은 바로 미생물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의 슬기 덕분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발효콩의 기적이다.